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국가에서 국민들은 100% 취업이 가능해야 하니 인구정책 역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경제 발전이 지체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지 않으며 그래요. 인구도 증가하지 않죠. 100% 직업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직업들이 간신히 생존만 가능할 정도의 소득만 보장한다면 이 어찌 이상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답게 살게 해야 되겠죠. 여유도 즐기고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곳을 이상국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직업들을 분석하여 적정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들은 포기하고 인구수를 결정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직업들 역시 사회에 필요한데 곤란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적정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직업이라 해서 과연 인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직업들 역시 사회에 필요한데 곤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인격개념과 결합한 고대 노예제를 응용합니다. 즉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해결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에게 그러한 직업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제공할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원한다면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과거처럼 노예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들은 국민들과는 다른 법 체계가 적용됩니다. 인격적 대우를 해주되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현실에서 가능함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2015년 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 월 평균 임금은 141.4달러. 그래요. 141달러는 얼마인가요? 15만 5,500원 정도죠. 베트남 경우 월 193달러인데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국민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최저임금이 있죠. 최저임금이 없다 하더라도 2017년만 하더라도 한 20일 일하면 그래요. 한 달 월 뭐 200만 원 가까이는 벌죠. 나라마다 월 평균 임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2017년 기준으로 북한인들이나 베트남인들에게는 50만 원이나 1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죠. 의식주를 공동으로 해결해주고 인격적 대우와 함께 월 30만 원, 함께 30만 원만 더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일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로동기가 생길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함 이렇게 적어놨죠. 하지만 이러한 인구 정책은 사회 발전이 비교적 앞서 나가는 국가에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타국가와 월 평균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겠죠. 모든 국가들의 문명이 발전 정도가 비슷해지거나 발전 정도가 뒤처진다면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뒤처진 국가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이상 국가가 뒤처질 리는 없습니다. 또한 세계가 한 국가로 일통되어도 시행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일은 가능하더라도 서기 5천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세계가 일통되는 조건은 뭘까요?
전 세계 국가들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채택하고 우선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다른 조건들도 필요하겠죠. 제일 핵심이 되는 조건은 그것이겠죠. 고대 노예제를 응용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 국가에 한정되고, 그렇죠. 고대 노예제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발전해서 월 평균 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가 다수로 보아야 하니 다수의 국가들을 위한 정책도 역시 만들어야 합니다. 위에서 분명식을 설명할 때 제시했던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800명이 인구의 최대치가 되는 국가에서 650명에 돌아가는 최소한의 생산분은 1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50명을 초과하면 1이거나 1 이하가 성립되겠으나 생존을 위한 최소 생산물의 양이 1이라는 점에서 1 이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50명 이하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일 450명이라면 1인당 분배받는 몫은 1.44가 됩니다. 이는 사회적 위력이 작용하지 않고 정적임금이 확립된다는 조건이 성립될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국가에서는 사회적 위력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니 이러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 정책이 이상 국가에서 일반적 인구 정책의 기본틀입니다. 주석에 달려있죠. 적정임금을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을 파기하는 법제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 기능이 파기하면 어떤가요?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생성이 어려워져. 즉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기업의 생성이 어려워져 자본의 발전이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있죠. 애덤 스미스가 언급했듯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소득도 증가하지 않고 또 비용은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결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정임금을 절로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가족별 적정소득을 달성하기는 덜 어렵다. 따라서 가족별 적정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살죠. 가족 단위로 사니까 가족 구성원 중 가족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맞벌이가 유행이잖아요. 맞벌이 부부 한 명이 적정임금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적정 소득을 얻으면 그렇죠. 시장을 파괴하지 않고 시장 기능을 살리면서 그래요. 가난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적정 임금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정 소득을 달성하는 게 낫겠죠.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인구 정책은 인위적인 것이기에 생태계와 다를 것 없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은 인위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금의 크기 변화는 자본의 생성 조건을 변화시킵니다. 임금의 크기 변화는 이윤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전체 임금의 크기는 사회 내 시장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상품을 생산하는 수단인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를 줄이더라도 전체 수요가 줄지 않도록 자본의 생성 조건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그래요. 인건비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본의 생성 조건이 대표적인 자본 형태인 기업의 생성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본의 생성 조건 개선 없이 인구를 줄일 경우 자본이 파괴되어 이전보다 더 살기 어려운 경제 환경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 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언급했죠. 경제 철학도 그래요. 남겨놨다고. 태극신경보다 더 방대한 양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 철학도 좀 개선할 여지가 있고 좀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그래요. 이제 사적인 영역의 불변 형식 중 하나인 인생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애를 탐구해봐야 되겠죠. 사적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생은 4가지 기준에 따라 8가지 범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니는 방식에 따라 선천적으로 지니는 것과 후천적으로 지니는 것, 잃는 방식에 따라 선천적으로 잃는 것과 후천적으로 잃는 것이 있고, 충동의 속성에 따라 선천적 생명활동과 후천적 생명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자연적 생명활동과 사회적 생명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가지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2가지로 압축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것 하나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에 의해 분류하여 고찰한 뒤 통합하든 말든 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니면서 태어난 인간은 여러가지 속성을 지닌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지니고 잃다가 생명이 다한 순간 인간의 형을 생성시킨 구성 요소들이 분해되며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혼은 마음에 있으니까 육체가 사라진다 해서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은 마무리되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떠나는 영혼은 이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분석을 통해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제시한 기준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해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인생을 탐구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기준들을 정해서 한번 살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인간이라는 형을 지니게 되고 동시에 자식, 국민이라는 위치를 얻게 되는데, 이는 가족의 이런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관계를 지니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 위치가 존재하고 위치가 나타나면 사회적 관계가 파악되는데,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죠.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 어느 국가의 국민, 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거예요. 이는 위치는 관계의 진로이고 관계는 위치를 만들어내는 형식임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위치이건 크든 작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위력을 지닙니다. 그래요. 아무리 보잘것 없는 위치로 여겨지더라도 사회적 위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로자 한 명은 사회적 위력을 지니고 있죠. 미약하더라도.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미미하더라도 위력이 있으니까 합칠 경우 커지는 것이겠죠. 인간이 형을 지니게 되니 성모병사, 고통과 쾌락과 같은 감정 상태의 변화, 관념의 변화 역시 겪게 됩니다. 지니게 되는데 그래요. 겪게 됩니다. 를 통상 쓰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태어나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니게 되는 것이므로 선천적으로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육체를 얻는 순간, 인간의 육체를 얻는 순간, 인간은 사회에서 활동을 통해 지니는 것이 발생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지니게 되죠. 이를 후천적으로 지니는 것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부, 권력, 명예, 배우자와의 관계, 직업 등이 그러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부모나 조상의 노력에 의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선천적으로 지닐 수도 있습니다. 부 같은 경우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선천적으로 얻을 수 있죠. 부모가 부자이면 자식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를 상속받으면서. 후천적으로 지니는 것의 범주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특정 인간들은 분화 권력을 지닐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노예 같은 경우에 노예가 아니더라도
귀족들만 부나 권력을 지닐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것은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인데 외부에 존재하는 것을 얻고자 할 경우 외부의 조건 역시 지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회 속에서 활동할 때는 사회적 조건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상국가의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이 핵심이니 행복보다 만족이 낫겠죠. 아무리 잘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은 심리적인 것이니 물론 만족도 심리적인 것인데 그래요. 행복은 어떤가요? 쾌락을 제공하면서 충족시켜줘야 되겠지만 끝없는 쾌락. 만족은 그렇지 않죠. 만족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국가의 목적은 국민들이 만족이 핵심이니 후천적으로 무엇을 지닐 수 있는지 지니면 무엇을 지닐 수 있는지 지니면 점유까지 인정할 것인지 소유를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지니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해야 합니다. 인간을 사회 속에서 무엇이라는 기준에서 바라보면 위치가 보입니다. 만일 소득을 발생시키는 위치는 직업이 됩니다. 직업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인간이 담당하는데 직업은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거지. 인간의 활동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으면 인간은 안 쓰겠죠. 만일 인간의 활동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고 기계가 제공하는 움직임이 가격이나 품질에 있어서 인간의 활동보다 우수하다면 기계가 인간이 맡고 있는 활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2017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전에 다양한 가게에서 계산은 사람이 주로 맡았죠. 주유소도 그렇고. 그런데 기계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직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기계가 제공할 수도 있는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따라서 인간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은 어디에 있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인간이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 힘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을 아무리 해보아들 그러한 힘이 보일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 자체가 활동력이지 활동을 생산하는 별도의 실체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력하고 비슷한 거죠. 물체가 있으면 중력이 있는 것이지 물체 없이 따로 중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즉 인간이 활동력이고 활동력이 인간입니다. 직업마다 수행하는 역할이 다른데 이는 직업마다 필요로 하는 활동력에는 구체적 지루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역할이 다른 이유는 필요로 하는 활동이 구별되는 질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구체적 질은 기술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질, 즉 기술과 결합된 활동력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활동이 시공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활동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업을 통한 활동의 목적은 인간은 왜 활동을 하나요?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인데 소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면 되겠죠. 생존이나 욕망 충족에 필요한 생산물이나 그러한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얻기 위함인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인간들은 생산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것도 그렇죠. 보다 쉽게 소득을 얻기 위함이죠. 따라서 직업을 통한 활동으로
생산물을 얻는다는 것은 시대 공간을 초월한 불변의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활동을 통해 획득된 생산물은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물이 다른 수단에 의해 표시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산물은 축적될 수 있죠. 화표로 표시되더라도 마찬가지죠. 화표도 축적될 수 있는 거죠. 생산물의 축적, 이는 부를 구성하며 정당한 조건에 의해 형성된 부는 인간이라면 후천적으로 누구나 당연히 지닐 수도 있고 소유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을 이용하면 안 되고 소유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은 자연 소유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죠. 자연을 이용하면 안 되고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죠. 자연의 어떤 생물도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모든 생물은 자연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제약시할 수는 없겠죠. 물론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전체 구성원의 이익과 결부될 때는 공동의 것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있고 공동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 있겠죠. 섭리에 합당해야 되겠죠. 공동으로 규정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뭔가요? 현 시대에서 정부겠죠. 그래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정부는 공동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정부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생산하면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동의 것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금으로 유지되지 않고 스스로 유지될 수 있으면 그래요. 공동의 것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규정하는 것이겠죠. 세금으로 유지되니까 국민들의.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을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마음에 병이 있는데 병이 있다 했죠. 진리와 진실을 알기 어렵게 한다.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떤가 하는 신의 뜻과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을 알기 어렵게 한다. 혹은 또 어떤가 하는 신을 마음에 나타나게 하기 어렵게 하는 병이 있다. 그 병 두 가지가 산란과 혼침이라 했죠. 산란은 오만 생각이 다 나면 어지럽다. 혼침은 멍해진다. 그래요. 두 가지 병인데, 근데 산란과 혼침 중에서 산란은 심각하지 않지만 혼침은 심각하다. 산란은 어찌 보면 어떤가는 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에 수습이 가능하지만 혼침은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이 일으키는 어리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자시 조용히 앉아있을 때 비유적 표현이죠. 조용히 있는다는 것은 어의작용을 일으키며 넉스작용을 그쳐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정자시 욕수. 그래요. 졸린다 이 말이죠. 졸리면 이는 혼침에 빠진 것이다. 그래요. 진리와 진실을 접하면 어떤가요? 진리와 진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진리와 진실을 다루는 글을 접할 수도 있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 그런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하나요? 멍한 상태에 있는 혼침에 빠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 혼침지제 조식. 혼침을 물리치는 일은, 혼침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지
숨을 고르는 일에 달려 있다. 숨을 고르는 일은 비유적 표현을 했죠. 조식, 숨을 고른다. 들숨은 뭐라 했나요 이전에? 시각적인가, 청각적인가, 촉각적인가, 후각적인가, 미각적인가 표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표상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죠. 날숨은 표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마음에는 뜻이 나타나죠. 관념 이 두 가지죠. 표상이 나타났다가 뜻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무언가를 접촉하면 그래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생명이 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선변 생명을 지닌 존재를 가리키겠죠. 예전에 설명했어요. 그래요. 도승과 낮춤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러니까 바르게 관찰하고 조식이 있다는 말은 바르게 생각해라 이 말이죠.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하다 보면 본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와 진실을 접하면 혹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만 한다.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길은 우선 표상은 늘 떠오르잖아요. 바르게 관찰하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냥 바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연습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식 구비 출입 지시. 숨이란 것은 뭐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숨이란 것은 뭐냐? 코나 입으로 들숨 숨 쉬는 것을 보통 숨이라 하죠. 물론 여기서 숨은 그게 아니겠죠. 조식할 때 그 숨은 이런 숨이 아니겠죠. 비록 수비진식 참된 숨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코나 입으로 들숨 숨 쉬는 거를 참된 숨이 아니라고 하죠. 진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진식에 대해서 설명했죠. 마음에서 하는 숨을 가리키죠. 마음을 살피는 일. 불교에서는 관심이라 하고 도교에서는 내관이라고 하죠. 실제로 입이나 코로 쉬는 숨을 조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식, 입출입, 여거, 차, 기역. 입이나 코로 쉬는 숨이 참된 숨은 아니지만 또 참된 숨이라는 것은 이것에 의지한다 이 말인데 이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참된 뜻을 보겠습니다. 의의 제용을 이렇게 어떤 거는 신의 마음을 떠올리고자 하지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리가 아프거나 졸리기만 하면 이는 멍한 상태인 혼침에 빠진 것이다. 그래요. 혼침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지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에 달려있다.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은 숨을 고르는 일에 비유된다.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이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일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입이나 코로 숨쉬는 일과 참다운 숨쉬는 일을 고대인들은 구별하여 하는데 참다운 숨쉬는 일은 마음에서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래요. 한국인들 대부분은 어떨까요? 한국인들 대부분은 진리와 진실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게 진리와 진실을 찾지는 않죠. 그래요. 진리와 진실을 접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졸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뭘 좋아하나요? 한국인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가짜뉴스를 좋아하잖아요. 진리와 진실을 접하면 머리가 아프고 졸리기만 하고 가짜뉴스는 재밌어하고. 그럼 한국인들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대부분 혼침에 빠져 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썼죠. 별 3개를 받았다 했죠. 별 3개 받는 게 국회 도서관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 했죠. 진리를 쳐보면 어떤가요? 별 3개 받는 경우가 잘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외면한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는 좋아한다고 했죠. 가짜뉴스가 늘 유포되는 거죠. 머리 아파하고 진리나 진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글을 쓴 이도 진리에 이르는 길을 쓴 이도 궁금했겠죠. 그래도 별 3개를 받았으면 못 쓴 글은 아닌데 보면 국회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도서관이 있죠. 다른 도서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긴 어디냐? 국회 도서관이고, 또 대표적인 도서관이 어떤 게 있나요?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 그렇으면 이 널리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글에 비하면 진리가 들어간 것 치고는 그래요. 18개 도서관. 다른 글은 보면 6개, 2개죠. 진리가 들어가는데 진리만 쳐도 7개, 3개, 2개 이렇죠. 진리에 이르는 길. 18개 도서관을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어디서 샀나. 18개 도서관. 여기 있죠. 경기도 경남 대표 도서관. 광주도 한 군데서 샀고 많이 사질 않아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시에서 사고, 대구시에서 2군데, 부산에서 1군데. 대구보다 부산 인구가 많은데 부산 사람들이 진리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부천시에서 3군데. 부천시 사람들이 좀 규모가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서울에는 인구가 많죠. 경기도도 그렇고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부산보다는 좀 나은 편이죠. 인구가 4배까지는 아닌데 경기도 하여튼 그래요. 그래, 실수를 한 거예요. 이글을 쓰니까 그래도 글을 잘못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했겠죠. 왜 이렇게 널리 퍼지지 않나. 제목에 진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국민들은 혼침에 빠져서 진리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혼침에 빠져서 진리 들어가면 싫어하겠죠. 그렇게 된 거였어요. 결국 궁금했던 답을 텔거마종지에서 찾은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